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아주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오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뜨는 것도 늦고 해가 지는 것은 누구보다 빠른, 그야말로 적막강산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곳이었는데 겨울이 되면 그 적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면 산짐승들도 먹이를 구하러 내려오기를 꺼릴 만큼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그런 첩첩산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진 바람이 불어오는 산자락에도 굴뚝에서 모락모락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이 한 채 있었으니 그곳에는 강쇠라는 이름의 숯을 굽는 사내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이 세상에 남겨진 외로운 처지였으나 타고난 성품이 바위처럼 우직하고 나무처럼 성실하여 남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름이면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튼튼한 참나무를 베어내고 가을이면 그 나무들을 숯가마에 쟁여넣어 겨우내 팔았을 숯을 구워내며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는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낡은 오두막 한 채와 숯을 굽는 가마, 그리고 투박한 손마디뿐이었지만 그는 산이 내어주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았고 계절이 바뀌는 풍경을 벗삼아 외로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강쇠를 보며 곰처럼 미련하다고 혀를 차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그의 변함없는 성실함에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매섭게 불어닥쳐 마을 노인들조차 평생에 이런 추위는 처음이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로 혹독한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하늘은 며칠째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해를 보여주지 않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눈은 강쇠의 오두막 지붕을 금방이라도 무너뜨릴 듯이 소복하게 쌓여만 갔습니다. 강쇠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뒤돌아서면 금세 발목까지 눈이 차오를 정도로 눈발은 거세지고 또 거세졌습니다. 그는 혹시나 숯가마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까 걱정이 되어 수시로 나가서 가마 지붕에 눈을 쓸어내리고 주변을 단단히 다져야만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늦은 오후였는데 강쇠는 며칠 전에 산짐승을 잡기 위해 산 중턱에 놓아둔 덫이 걱정되어 잠시 집을 비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오면 짐승들도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덫에 걸릴 확률이 높았고 만약 짐승이 걸려 있다면 이 추위에 얼어 죽거나 다른 짐승에게 먹히기 전에 거두어 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강쇠는 두툼한 속옷을 껴입고 다해진 무명천으로 얼굴을 감싼 뒤 지프로 엮은 설피를 신발 위에 단단히 동여매고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칼날 같은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눈발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거세게 몰아쳐서 그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눈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산길은 이미 눈 속에 파묻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지만 강쇠는 어려서부터 이 산에서 자라온 덕분에 눈 감고도 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산의 지형에 익숙했습니다. 그는 허리춤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갔는데 발을 내디딜 때마다 뽀드득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들은 하얀 눈꽃을 피운 채 묵묵히 서 있었고 가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서 눈뭉치가 툭 하고 떨어져 내릴 때면 마치 산신령이 그를 내려다보는 것 같아 등골이 서늘해지기도 했습니다.
강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부지런히 발을 놀려 드디어 덫을 놓아둔 장소에 도착했지만 안타깝게도 덫은 눈 속에 파묻힌 채 아무것도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허탕을 쳤다는 실망감이 잠시 밀려왔지만 강쇠는 애써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길을 돌리려는데 저 멀리 앙상한 가시덤불 사이에 무언가 거뭇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바위나 썩은 나무 토막이 눈 위로 드러난 것이라 생각하고 무심히 지나치려 했으나 바람이 불 때마다 펄럭이는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강쇠는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며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는데 가까이 갈수록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설마 이 깊은 산 속에, 그것도 이런 눈보라치는 날씨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눈앞에 놓인 것은 분명 눈 속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쇠는 소스라치게 놀라 서둘러 다가가 눈을 헤치고 그 사람을 살펴보았는데 놀랍게도 쓰러져 있는 사람은 가녀린 체구의 젊은 처자였습니다. 그녀는 얇은 비단옷 한 벌만을 걸친 채 웅크리고 있었는데 옷은 이미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여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강쇠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는데 아주 미약하게나마 따뜻한 숨결이 느껴져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강쇠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서둘러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의 차가운 몸을 감싸 안았는데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닿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강쇠는 그녀를 업기 위해 등을 돌려 자세를 낮추었는데 의식을 잃은 그녀의 몸은 축 늘어져서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서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고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몇 배는 더 험하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 엎인 생명의 무게가 그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고 강쇠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눈 덮인 산비탈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 위에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한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강쇠는 등 뒤에 처자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며 균형을 잡았고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핥히어도 멈추지 않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하얀 입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고 온몸은 땀과 눈으로 뒤범벅이 되어 감각이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쇠는 자신이 멈추면 등 뒤에 처자가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두막을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오두막의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자 강쇠의 가슴 속에는 안도감과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쌀이문을 밀치고 마당으로 들어섰고 털썩 주저앉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아궁이의 온기로 훈훈했지만 밖에서 들어온 냉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을 느낀 강쇠는 서둘러 문을 닫고 처자를 아랫목 가장 따뜻한 곳에 눕혔습니다. 촛불 아래서 본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지만 따뜻한 방 안에 들어오자 긴장이 풀린 듯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강쇠는 젖은 옷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잠시 망설이다가 눈을 질끈 감고 그녀의 겉옷을 조심스럽게 벗겨내고 자신의 마른 옷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나가 아궁이에 장작을 더 집어넣어 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 소리가 마치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꽁꽁 언 그녀의 손과 발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주무르며 혈액순환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 간호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차갑게 식어있던 그녀의 손끝에서 조금씩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하자 강쇠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어대며 울어대는데 강쇠는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그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녀가 혹시라도 열이 오르거나 상태가 나빠질까봐 걱정이 되어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마른 입술을 물로 적셔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강쇠는 평생 여자라고는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숙맥이었지만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순수한 마음 하나로 지극정성으로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비록 병색이 완연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품이 서려 있었고 평범한 산골 처녀와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부엌 한 구석에 있는 쌀독을 열어 하얀 쌀을 한 줌 꺼내어 씻은 뒤 솥에 넣고 물을 넉넉히 부어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굶었을지도 모르는 그녀가 깨어나면 먹을 수 있도록 아주 묽고 부드럽게 끓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불 조절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미음 냄새가 좁은 오두막을 가득 채우자 강쇠의 뱃속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는 배고픔도 잊은 채 오직 그녀가 눈을 뜨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숟가락으로 미음을 휘저으며 그는 문득 이 처자가 대체 누구이며 왜 이 깊은 산속까지 들어와 쓰러져 있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새로 보아하니 꽤나 귀한 집안의 여식인 것 같았는데 어쩌다가 이 험한 꼴을 당하게 되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을 치던 중이었을까? 아니면 산적을 만나 변을 당한 것일까?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강쇠는 그저 그녀가 무사히 깨어나서 건강을 되찾기만을 바랄 뿐 그녀의 사연에 대해서는 묻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산골에 사는 자신과는 인연이 닿지 않을 사람일 테고 몸이 나으면 제 갈 길을 갈 것이라 생각하니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새벽녘. 강쇠는 깜빡 잠이 들었다가 앓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서둘러 그녀를 살펴보니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악몽이라도 꾸는 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서둘러 물수건을 갈아주고 귓가에 괜찮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나지막이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는지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고 거칠었던 숨소리도 차츰 잦아들었습니다. 강쇠는 다시 잠들지 않으려 허벅지를 꼬집으며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창호지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고 밤새 휘몰아치던 눈보라도 조금은 잦아든 듯 했습니다. 강쇠는 밤새 끓여둔 미음을 그릇에 담아 방으로 가져왔는데 그때 마침 그녀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맑고 깊었지만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쇠는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앉아 고개를 숙이며 정신이 드십니까? 여기는 제 집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고 공손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강쇠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는데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했으나 이내 강쇠의 순박한 얼굴과 따뜻한 방 안의 공기에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강쇠는 급히 다가가 부축해주며 아직 기력이 없으시니 누워 계십시오. 며칠을
굶으신 것 같아 미음을 좀 끓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미음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고 한 숟가락 입에 넣었는데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강쇠는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며 그녀가 무사히 깨어난 것만으로도 산신령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소녀가 미음을 반쯤 비웠을 때 강쇠는 조심스럽게 밖의 상황을 살피러 나갔다 오겠다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녀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는데 밖으로 나온 강쇠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머리를 식혔습니다. 밤새 쌓인 눈은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숯가마 위에도 하얀 모자가 씌워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 모든 풍경이 어제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쇠는 눈을 치우는 빗자루를 손에 쥐며 오늘부터는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갔을 때 소녀는 빈 그릇을 옆에 두고 다시 잠들어 있었는데 처음 보았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진 얼굴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그녀가 깰 때까지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일을 했고 탁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장작을 넉넉히 패놓았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소박한 일상이었지만 누군가를 위해 밥상을 차린다는 것이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은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강쇠의 오두막에는 이제 숯 굽는 연기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그것은 긴 겨울의 끝자락에서 찾아온 작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강쇠는 잠든 소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녀가 깨어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녀가 떠나겠다고 하면 어떻게 보내주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 될지라도 그녀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만큼은 편안하고 따뜻하게 지내다 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눈 덮인 산골 마을의 고요한 오두막. 그 안에서 피어나는 작은 인연의 불씨는 밖에 매서운 추위도 잊게 할 만큼 은은하고 따스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그녀의 낡은 신발을 화로 곁에 놓아 말려주며 부디 이 평화가 조금만 더 오래 머물러 주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강쇠는 숯 굽는 일도 미루고 오로지 소녀를 돌보는 데에만 전념했는데 다행히 소녀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 없던 그녀도 강쇠의 진심 어린 정성에 마음을 열었는지 어느 날 아침에는 강쇠에게 고맙습니다. 은인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라며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산새가 지저귀는 것처럼 맑고 고와서 강쇠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쑥스러워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연이라는 것 외에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왜 쓰러져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강쇠 또한 그녀의 사정을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는데 그녀의 눈동자 속에 담긴 깊은 슬픔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녀가 말하고 싶어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하며 강쇠는 오늘도 묵묵히 장작을 패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눈보라가 멈추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어느 오후, 연희는 강쇠가 마련해준 헌옷을 깨끗하게 빨아 널고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칙칙했던 오두막이 생기를 되찾고 반짝이기 시작했는데 강쇠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연희가 몸을 추스르고 일어난 뒤로 강쇠의 낡은 오두막에는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칙칙한 먼지가 내려앉아 있던 마루는 그녀가 매일 아침 쓸고 닦은 덕분에 거울처럼 반질반질하게 윤이 났고,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던 살림살이들은 저마다의 자리를 찾아가 지런히 정리되었습니다. 강쇠가 산에서 돌아오면 차가운 냉기 대신 구수한 밥 냄새가 그를 맞이했고, 부엌에서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도마질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와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거친 소못 하나로 겨울을 나던 강쇠를 위해 연희는 낡은 천조각들을 모아 솜씨 좋게 기워주었는데, 투박했던 옷이 그녀의 손끝을 거치자 새 옷처럼 단단하고 편안해져서 강쇠는 입을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희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품이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기가 돌고 따스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강쇠가 캐온 쓴박이나 냉이 같은 흔한 나물로 반찬을 만들어도 궁중 음식 못지않은 깊은 맛을 내어 강쇠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강쇠는 밥상머리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정갈한 반찬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들 정도로 행복에 젖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연희에게 지난 일에 대해 묻지 않았고, 그녀 또한 굳이 자신의 과거를 꺼내어 이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기에 두 사람 사이에는 묵시적인 믿음과 배려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쇠는 겨우내 구워둔 숯을 지게에 가득 싣고 마을 장터로 내려갈 채비를 서둘렀는데, 예전과는 달리 발걸음이 한결 가볍고 마음이 설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숯을 팔고 소금이나 쌀 따위를 구해오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집에서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에 장터로 가는 길이 소풍 가는 아이처럼 즐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연희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지 넌지시 물어보았으나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사양했고, 강쇠는 그런 그녀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엇이라도 하나 손에 쥐어주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눈이 녹아 질척거리는 산길을 내려가면서도 강쇠의 머릿속에는 온통 연희에게 어울릴 만한 물건들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강쇠는 서둘러 숯을 팔아치우고 곡식과 생필품을 샀는데,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비단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감은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었지만, 가게 한 구석에 놓인 알록달록한 색실과 질 좋은 바늘이 자꾸만 눈에 밟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낡은 옷을 기울 때 쓰던 무딘 바늘과 거친 실이 마음에 걸렸던 강쇠는 큰맘 먹고 주머니 쌈짓돈을 털어 고운 색실 몇 타래와 바늘 한 쌈을 샀습니다. 가게 주인은 숫쟁이 총각이 웬일로 아녀자나 쓸 물건을 사느냐며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강쇠는 얼굴을 붉히며 얼버무리고는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있는 주막은 장날을 맞아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는데, 강쇠는 목을 축이고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갈 요량으로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주막 주인인 복노인은 강쇠를 보자마자 반색을 하며 맞이했지만, 강쇠의 진보다리 사이로 삐져나온 색시를 발견하고는 눈을 가늘게 뜨며 짓궂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강쇠 자네, 혼자 산다는 놈이 웬 색실이며 바늘인가? 혹시 산속에 몰래 색시라도 숨겨둔 게야? 복노인의 큰 목소리에 주막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쇠에게로 쏠렸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강쇠는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달아오른 얼굴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강쇠의 최근 행적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던 터라 복노인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약초를 캐러 산에 갔던 박서방이 강쇠네 오두막 마당에서 여인의 그림자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깊은 산 속에 여자가 살 리가 있나? 혹시 구미호가 둔갑해서 강쇠에 홀리고 있는 거 아니여? 라며 낄낄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지. 지난번에 관아에서 찾는다는 도망친 관비가 그쪽으로 숨어들었다는 소문도 있던데. 혹시 그 여편네 아녀라며 심각한 표정으로 수군거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순박한 강쇠를 놀리려는 가벼운 농담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점차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인에 대한 불길한 추측으로 번져갔습니다. 강쇠는 국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안절부절 못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 가시방석처럼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희를 데려온 것이 혹시라도 마을에 폐를 끼치거나 그녀에게 해가 될까봐 두려웠고 무엇보다 그녀의 존재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국밥 그릇을 비우고 엽전을 상위에 올려놓은 뒤 도망치듯 주막을 빠져나왔는데 뒤통수에 꽂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끈적하게 달라붙는 것 같아 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입구의 정자나무 아래를 지날 때 평소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마을 어르신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마을 어르신은 뒷짐을 진 채 근엄한 표정으로 강쇠를 내려다보며 강쇠야, 잠시 내 말을 듣고 가거라 하고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쇠는 잔뜩 긴장한 채 어르신 앞에 섰는데 어르신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우려를 담고 있어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요즘 네 집에 낯선 인기척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네가 워낙 심성이 착해 곤경에 처한 일을 외면하지 못했을 거라. 짐작은 한다만 사람을 들이는 일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다. 어르신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쇠의 표정을 살피더니 더욱 엄중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흉흉하여 도망자나 죄인을 숨겨주었다가는 너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화를 입을 수도 있다. 만약 사연 있는 사람이라면 관아에 알리거나 일찌감치 내보내는 것이 순리다. 어르신의 말씀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기에 강쇠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낸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으며 갈 곳 없는 그녀를 차가운 눈밭으로 다시 내몰 수는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르신께 명심하겠습니다. 그저 갈 곳 없는 불쌍한 이를 잠시 보살피는 것뿐이니 너무 염려 마십시오. 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인사를 드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어르신은 멀어져가는 강쇠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지만 강쇠의 발걸음에는 이미 어떤 결연한 의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산길을 다시 오르는 동안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눈 덮인 산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어 묘하게 서글픈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강쇠는 지게의 무게보다 마음의 짐이 더 무겁게 느껴졌지만 오두막이 가까워질수록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기대감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보이고 창호지 문틈으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자 마을에서의 불안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지금 저 안에는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자신은 그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만이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쇠가 마당에 들어서자 기척을 느낀 연희가 방문을 열고 나와 그를 맞이했는데
그녀의 얼굴에 번지는 옅은 미소가 강쇠의 고단함을 씻어주었습니다. 강쇠는 지게를 내려놓고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색실과 바늘 쌈지를 꺼내어 쑥스러운 듯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장터에 갔다가 옷을 깁는 데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솜씨 좋은 분이 거친 시를 쓰는 게 영 마음에 걸려서. 강쇠가 우물쭈물하며 말을 건네자 연희는 뜻밖의 선물에 눈을 크게 뜨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색시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는데 그 고운 색깔들이 그녀의 잊고 있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듯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어 강쇠를 바라보며 이런 귀한 것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가진 재주라고는 바느질밖에 없는데 이 실로 은인께 보답할 수 있는 옷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색시를 만지는 손놀림은 예사롭지 않았는데 단순히 옷을 깁는 수준이 아니라 실의 결을 살피고 색을 배합하는 눈빛이 마치 장인과도 같았습니다. 강쇠는 그녀의 그런 모습에서 다시 한번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느꼈지만 그것이 두려움보다는 신비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늦은 밤까지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을 했고 강쇠는 그녀의 그림자가 방문에 비치는 것을 보며 묘한 설렘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 마을에서는 강쇠의 집을 둘러싼 소문이 점점 더 기괴하게 부풀려져 사람들의 입을 타고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막의 복노인은 술기운을 빌려 내가 봤는데 강쇠놈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 분명 무언가에 홀린 게 틀림없어 라며 헛소문을 퍼뜨렸고 호기심 많은 청년들은 밤에 몰래 산에 올라가 보자는 둥작당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낯선 존재로 인한 파장이 일기 시작했고 그것은 머지않아 강쇠와 연희의 고요한 오두막을 덮칠 거대한 파도의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관아의 포졸들이 도망친 죄인을 찾아 인근 마을을 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며칠 뒤 강쇠가 숯을 굽기 위해 가마터에 나가 있는 동안 연희는 방 안에서 강쇠가 사준 색실로 본격적인 자수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무명천 위에 술을 놓았지만 그 위에는 살아있는 듯 생동감 넘치는 꽃과 새들이 피어나고 날아올랐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문양들은 시골 장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잡한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궁중에서나 볼 법한 우아하고 섬세한 기품을 담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통과할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하고 엄숙해졌으며 마치 바느질을 통해 자신의 넋을 불어넣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 간절해 보였습니다. 강쇠는 점심때가 되어 밥을 먹으러 들어왔다가 연희가 수놓은 천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좁은 방 안을 환하게 밝히는 듯한 자수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고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덜컥하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솜씨를 가진 여인이 왜 이런 산골짜기에 숨어 살아야 하는지,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쇠는 감탄사를 연발하면서도 이런 솜씨는 함부로 남에게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많으니까요. 라며 걱정 어린 당부를 했습니다. 연희는 강쇠의 걱정을 이해한다는 듯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물러설 수 없는 단호함이 엿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성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듯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틀에 매달렸고 그럴수록 강쇠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도망친 관비나 사연 있는 여인이라는 말이 단순한 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강쇠는 이미 그녀를 지키기로 마음먹었기에 어떤 위험이 닥쳐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헛간에 있는 낡은 농기구들을 손질하고 오두막 주변의 울타리를 보수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낯선 발자국 소리가 산길을 따라 오두막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들렸습니다. 한두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말소리가 섞여 있어 강쇠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강쇠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낫을 손에 쥔 채 살인문 앞으로 나가섰는데 멀리서 험상궂은 표정의 사내들이 몽둥이를 들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이 아니었고 옷차림이나 말투로 보아 읍내에서 소문난 왈패들이거나 관아의 하수인들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강쇠는 등 뒤의 방문을 힐끗 돌아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고 산새들도 낌새를 챘는지 모두 숨을 죽여 주인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가오는 사내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강쇠를 발견하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어이, 숫쟁이 이 집에 귀한 손님이 와 계시다지 냄새가 나서 왔으니 썩 비키거라. 그 목소리는 산골짜기의 정적을 깨뜨리며 날카롭게 파고들었고 방 안에 있던 연희의 반을 멈추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강쇠는 낫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두 발을 땅에 단단히 받고 섰고 이제 피할 수 없는 폭풍이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살인문 앞에 선 사내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처럼 살기를 띠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오두막을 집어삼킬 듯이 번들거렸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는 얼굴에 길게 흉터가 나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는데 그는 손에 든 굵은 몽둥이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강쇠를 위협적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강쇠는 평생 남과 다투어 본 적 없는 순박한 사람이었지만 등 뒤에 있는 연희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두려움을 꾹 누르고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낫은 떨리고 있었지만 두 발은 땅에 뿌리를 내린 고목처럼 단단하게 버티고 서서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숯 굽는 사람의 집이오. 귀한 손님이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 마시고 썩 돌아가시오. 내 집에는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던 흔적밖에 없소. 강쇠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소리쳤지만 사내들은 코웃음을 치며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우두머리 사내는 한 걸음 더 다가와 강쇠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비릿한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거짓말을 늘어놓느냐. 장터에서 계집들이나 쓰는 비단실을 사간 것을 온 동네가 다 아는데 내 놈이 밤마다 숫덩이하고 바느질이라도 한단 말이냐. 그의 조롱 섞인 말에 뒤에 있던 졸개들이 킬킬거리며 웃어댔고 그 웃음소리는 고요한 산골짜기를 불쾌하게 울렸습니다. 강쇠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어머니 제사에 쓸 옷을 짓느라 산 것이오. 남의 집 사정을 함부로 떠들지 말고 썩 나가시오. 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왈패들은 이미 확신을 가지고 온 듯 강쇠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강쇠의 필사적인 태도가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우두머리는 눈짓으로 졸개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건장한 사내 두 명이 강쇠를 양옆에서 밀치며 마당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강쇠는 몸으로 그들을 막으려 했으나 수적 열쇠에 밀려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고 잘 정돈되어 있던 마당은 순식간에 흙발로 더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곱게 쌓아놓았던 장작더미가 사내들의 발길질에 무너져 내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연희가 정성스럽게 말려놓았던 나물 바구니가 엎어지면서 흙바닥에 뒹굴었습니다. 강쇠는 그것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히 물건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연희의 손길과 정성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 같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낫을 허공에 휘두르며 내 집에 손대지 마라. 한 발자국만 더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악을 썼지만 사내들은 이놈이 관아에서 찾는 죄인을 숨겨두고도 유세가 대단하구나라며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습니다. 방 안에서는 연희가 이 모든 소란을 숨죽여 듣고 있었는데 그녀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고 수틀 위를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쇠가 밖에서 홀로 맞서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지만 지금 자신이 나가면 강쇠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마지막 한 땀을 놓고 실을 매듭지었는데 수틀 위에는 금방이라도 승천할 듯한 황금빛 용이 구름 사이를 뚫고 솟아오르는 형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라 그녀 가문의 명예이자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진실의 증표였습니다. 밖에서는 왈패들의 행패가 더욱 심해져서 이제는 아예 방문을 부수고 들어갈 기세로 햇마루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강쇠는 죽기 살기로 햇마루 앞을 가로막고 섰는데 우두머리가 몽둥이로 강쇠의 어깨를 내리치자 강쇠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어깨를 파고들었지만 강쇠는 곧바로 다시 일어나 방문 고리를 등 뒤로 잡고 절대로 못 들어간다. 내 시체를 넘기 전에는 문을 열 수 없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왈패들도 잠시 주춤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강쇠의 집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낯선 사내들이 때로 몰려가 강쇠네 집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된 복노인과 마을 청년들이 뒤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난장판이 된 마당과 피를 흘리며 문을 막고 있는 강쇠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평소 순하기만 하던 강쇠가 저토록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복노인은 왈패들을 향해 대체 당신들은 누구요? 왜 남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거요? 라고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두머리는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자 오히려 잘 됐다는 듯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오, 이놈이 나라에서 찾는 큰 도둑년을 숨겨주고 있소. 저 방 안에 있는 계집이 바로 왕실에 진상할 귀한 금실과 보석을 훔쳐 달아난 대역죄인이란 말이오. 그의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마을 사람들의 귀에 꽂혔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술렁거렸습니다. 강쇠가 숨겨준 여인이 도둑이라니. 그것도 왕실의 물건을 훔친 대역죄인이라니. 순박한 시골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였습니다. 강쇠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사람들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놈들은 생사람을 잡으려는 왈패들입니다. 저 방에 있는 분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왈패들의 위세가 워낙 등등하고 왕실이니 대역죄인이니 하는 말들이 주는 공포감이 커서 마을 사람들은 섣불리 강쇠의 편을 들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왈패들은 그 틈을 타서 죄인을 숨겨준 놈도 같은 죄로 다스려야 한다. 이 집을 몽땅 불태워 버려라라고 소리치며 마당에 흩어진 장작개비에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불이라는 말에 강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오두막이 불타면 방 안에 있는 연희는 꼼짝없이 죽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낫을 내던지고 우두머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안 된다.
제발 불만은 지르지 마라 라고 애원했습니다. 우두머리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강쇠를 발로 걷어찼고 강쇠는 흙바닥에 나뒹굴며 처참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럼 계집을 끌고 나와라. 내 놈이 직접 끌고 나오면 집은 남겨주마. 우두머리의 잔인한 제안에 강쇠는 입술을 깨물며 피를 흘렸지만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드르륵 소리를 내며 열렸고 차가운 산바람과 함께 하얀 소복을 입은 연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또한 기품이 서려 있어서 소란스럽던 마당이 일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연희는 창백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칸마루에 섰는데 그녀의 품에는 보자기에 쌓인 네모난 물건이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분위기는 왈패들을 압도할 만큼 당당하고 서늘했습니다. 연희는 쓰러져 있는 강쇠를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왈패들을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내 발로 나갈 터이니 이 사람에게는 손대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고 그 말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쇠는 고통을 참으며 몸을 일으켜 앉댑니다. 아가씨, 들어가십시오. 라고 말렸지만 연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갯마루 아래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낡은 신발이 흙바닥에 닿자 왈패들은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처럼 입맛을 다시며 그녀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우두머리가 앞으로 나서며 오냐. 드디어 제 발로 기어 나오는구나. 훔친 물건은 어디에 숨겼느냐라고 윽박질렀지만 연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습니다. 나는 도둑이 아니다. 나는 조선 최고의 자수장인 내 아버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잠시 몸을 피했을 뿐 남의 물건에는 손끝 하나 댄 적이 없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고 왈패들도 잠시 기가 눌린 듯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이내 코웃음을 치며 주둥이가 살았구나. 관아에 가서도 그렇게 짓거릴 수 있나 보자 라며 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때 연희가 품에 안고 있던 보자기를 풀어헤치자 눈부신 햇살 아래 황금빛 광채가 번쩍이며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듯이 빛났습니다. 그것은 방금 전까지 그녀가 혼신을 다해 완성한 자수 작품이었는데 검은 비단 위에 금실과 은실로 수놓은 용과 봉황이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교함과 화려함은 왈패들은 물론이고 평생 흙만 파먹고 살던 마을 사람들조차 넋을 잃고 바라보게 만들 만큼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작품을 높이 들어올리며 외쳤습니다. 이것이 내 아버님과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솜씨다. 도둑질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강쇠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그녀가 밤마다 흘렸던 눈물과 한숨이 저토록 찬란한 꽃이 되어 피어났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기는커녕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저것이다. 저것이 바로 돈덩어리다. 당장 뺏어라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졸개들이 일제히 연희에게 달려들었고 강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함과 함께 몸을 날려 연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짐승들과의 싸움이었고 강쇠는 자신의 온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그녀와 저 작품만은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특히 연희가 보여준 작품의 기운과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마음이 움직인 몇몇 청년들이 몽둥이를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도둑년 같지는 않은데
저놈들이 생사람 잡는 거 아니여 하는 의구심이 퍼져나갔고 강쇠가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모습이 그들의 잠자던 의협심을 자극했습니다. 복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게들, 우리 마을 사람을 저리 패도록 두고만 볼 텐가 라고 외치자 구경만 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이며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왈패들은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을 무시한 채 오로지 연희의 작품을 빼앗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졸개 하나가 강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다른 하나는 연희의 손에서 작품을 낚아채려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연희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비단 천이 찢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고 그 순간 수놓아진 용의 눈에서 섬광이 번쩍이는 듯한 착각이 일었습니다. 강쇠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연희의 비명소리에 다시 힘을 내어 왈패의 팔을 물어뜯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산길 저편에서 또 다른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왈패들의 거친 발소리와는 다른 규칙적이고 위험 있는 말발굽 소리였고 개 누구 없느냐 관아에서 나왔다라는 우렁찬 외침이 산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싸움에 정신이 팔려있던 왈패들도 겁에 질려있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동작을 멈추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탄 포졸들과 푸른 관복을 입은 관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들의 등장은 이 난장판을 끝낼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우두머리 왈패는 관아 사람들이 나타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곧바로 표정을 바꾸며 나으리 저희가 막 도둑년을 잡았습니다. 증거물도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연희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선수를 쳐서 공을 세우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며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자세로 관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혹은 이제야 올 것이 왔다는 듯 깊고 고요했습니다. 강쇠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연희의 곁으로 기어가 그녀의 치맛자락을 잡고 지지대 삼아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리는 말에서 내려 근엄한 표정으로 왈패들과 강쇠 그리고 연희를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연희의 손에 들린 자수 작품에 머물자 눈썹이 꿈틀거렸는데 그는 천천히 다가와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자들의 말대로 훔친 물건이냐? 관아의 관리 앞에서도 연희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 아비의 피와 땀, 그리고 저의 눈물로 완성한 하늘 아래 단 하나뿐인 구룡쟁주도 조롱정주도입니다. 제가 바로 한양 최고의 자수장인 이한석의 딸 이연입니다. 연희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관리조차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한석은 임금님의 옷에 술을 놓던 전설적인 장인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다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딸이 이 깊은 산골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아버지의 유작을 완성해냈다는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왈패들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칠 구멍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쇠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가 왈패들의 편을 들지 아니면 연희의 말을 믿어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관리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나으리, 이분은 겨우내 제 집에서 병든 몸을 이끌고 밤낮으로 저수를 놓았습니다.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저것을 완성하기 위해 목숨을 부지해온 것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하건대 이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강쇠의 피 맺힌 절규는 산골의 찬 공기를 가르며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관리는 강쇠의 진심 어린 호소와 연희가 들고 있는 작품의 압도적인 아우라를 번갈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모든 시선이 관리의 입에 쏠려 있는 긴장된 순간, 연희는 보자기를 다시 감싸 안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왔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 피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연희의 손을 살며시 잡았고 연희는 놀란 듯 눈을 떴으나 이내 강쇠의 손을 맞잡으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우 속에서도 서로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관리는 말에서 내려와 연희가 내밀고 있는 자수작품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는데 그의 표정은 엄숙하다 못해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비단자락을 들어 올려 햇빛에 비추어 보았는데 금실과 은실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용의 비늘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리는 것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재주가 좋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으며 오랜 세월 수많은 인내와 고통을 감내해야만 비로소 탄생할 수 있는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은 실로 국보라 칭해도 부족함이 없는 명작이로다. 네가 진정 이한석 장인의 여식이란 말이냐?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연희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에서 낡은 호패 하나를 꺼내어 관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그녀의 아버지인 이한석의 이름과 관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임금님께 바칠 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 이 산골에 숨어 지내며 밤낮으로 바늘을 놓았고 드디어 오늘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슬픔을 머금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효심과 의지는 바위보다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관리는 호패와 자수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서슬퍼런 눈빛으로 뒤로 물러서 있던 왈패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들은 이 귀한 작품을 훔친 물건이라 모함하고 죄 없는 백성을 폭행하며 재물을 갈취하려 했으니 그 죄가 실로 무겁다. 관리의 호통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포졸들이 왈패들을 포위하며 밧줄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두머리는 사색이 되어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희는 그저 현상금이 걸린 도둑을 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라고 변명하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드러난 진실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은 순식간에 왈패들을 제압하여 굴비 엮듯이 줄줄이 엮어 무릎을 꿇렸습니다. 상황이 반전되자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왈패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들이 우리 마을 물을 흐리더니 꼴 좋다. 강쇠를 저리 패놓고 그냥 갈 줄 알았느냐. 사람들의 분노는 왈패들을 향해 쏟아졌고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헛소문에 속아 강쇠와 연희를 의심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복노인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헛기침만 해댔고 강쇠를 비웃던 청년들도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쥐구멍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강쇠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관리는 연희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예를 갖추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효심과 재주에 깊이 감복했다. 내 사실은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의 명을 받고 진상을 파악하던 중이었다. 조정에서도 이미 이한석 장인의 누명이 벗겨지고
그를 복권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니 이제 그대는 죄인의 딸이 아니라 명망 높은 장인의 후예로서 당당히 세상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연희와 강쇠에게 지난 겨울의 혹독한 추위가 끝나고 진정한 봄이 왔음을 알리는 따뜻한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연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강쇠 쪽을 바라보았고 강쇠 또한 아픈 몸을 이끌고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왈패들이 포졸들에게 끌려 산 아래로 내려가고 관리가 떠날 채비를 하자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관리는 강쇠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네가 아니었으면 귀한 인재와 국보를 잃을 뻔했네. 자네의 용기가 나라를 구한 것이나 다름없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강쇠는 과분한 칭찬에 몸둘 바를 몰라하며 저는 그저 제 집에 들어온 사람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관리가 떠나고 산골짜기에 다시 고요가 찾아오자 마당에 남은 것은 엉망이 된 살림살이와 머쓱해진 마을 사람들,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는 강쇠와 연희뿐이었습니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마을 어르신이 헛기침을 하며 앞으로 나서서 강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쇠야, 우리가 못난 짓을 했다. 헛소문에 귀가 멀어 이웃을 믿지 못하고 험한 꼴을 당하게 했으니 이 늙은이의 얼굴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구나. 어르신의 진심 어린 사과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용감한 줄은 몰랐네.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정말 미안하네. 사람들의 사과는 진심이었고 강쇠는 특유의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다 지난 일입니다. 오해가 풀렸으니 그걸로 되었습니다. 라고 덤덤하게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말로만 사과하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걷어붙이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난장판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우리가 치우세봉 노인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소리치자 젊은 청년들은 무너진 장작더미를 다시 쌓고 아낙네들은 흙발로 더러워진 마루를 닦기 위해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던 마당은 순식간에 왁자지껄한 공동 작업장이 되었고 사람들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강쇠의 오두막은 빠르게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강쇠는 하지 말라고 말리려 했지만 사람들은 가만히 있게 환자가 어딜 나서나 하며 그를 갯마루에 앉혀두었습니다. 연희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듯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녀는 솥에 물을 붓고 남아있는 쌀과 나물을 몽땅 털어넣어 큰 솥에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낙 몇몇이 부엌으로 따라 들어와 아씨, 저희가 돕겠습니다. 하며 칼질을 거들었고 부엌에서는 금세 구수한 밥 냄새와 국 끓는 냄새가 피어올라 마당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연희의 칼솜씨와 간을 맞추는 솜씨에 아낙들은 역시 장인의 따님이라 다르구먼 하며 감탄했고 여자들 사이에 서먹했던 벽도 함께 끓이는 국물처럼 부드럽게 허물어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소박하지만 풍성한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강쇠의 집 마당에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밥을 먹는 것은 강쇠가 이곳에 터를 잡은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복노인이 주막에서 가져온 막걸리 한 동이를 내려놓으며자 오늘 강쇠의 용기와 아씨의 솜씨를 위하여 한 잔 하세 라고 외치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술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강쇠는 얼떨떨하면서도 가슴 벅찬 표정으로 잔을 받았고 연희는 수줍게 웃으며 사람들에게 국밥을 퍼날랐습니다. 따뜻한 국밥이 들어가고 술기운이 돌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낮에 있었던 험악했던 일들은 안주거리가 되어 씹혔고 강쇠가 왈패에 다리를 물어뜯던 장면은 영웅담처럼 부풀려져 이야기되었습니다. 강쇠 자네, 평소에는 곰인 줄 알았더니 화나니까 호랑이가 따로 없더구. 먼 이웃집 박서방이 너스레를 떨자 와르르 웃음이 터졌고 강쇠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강쇠는 문득 연희를 바라보았는데 그녀 또한 안악들 틈에 섞여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여 마음이 놓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강쇠야, 몸조리 잘하고 내일 우리 다시 와서 울타리마저 고쳐주마. 사람들은 진심 어린 걱정과 덕담을 건네며 산길을 내려갔고 횃불들의 행렬이 반딧불이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북적거리던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고요는 예전에 외롭고 쓸쓸했던 적막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충만한 평화로움이었습니다. 강쇠와 연희는 나란히 햇마루에 앉아 멀어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긴 하루의 피로를 달랬습니다. 연희는 강쇠의 상처를 살피기 위해 깨끗한 천과 약초 깨든 것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따끔거리는 통증에 강쇠가 미간을 찌푸리자 연희는 많이 아프시지요. 저 때문에 험한 꼴을 당하셔서 면목이 없습니다. 라며 울먹였습니다. 강쇠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아가씨가 무사하고 또 아버님의 명예를 지킬 수 있어서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상처는 저에게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그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그녀는 강쇠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강쇠는 우는 연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구름이 겉인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눈보라 속에서 그녀를 처음 업고 왔던 날부터 오늘까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자였던 오두막에 온기가 돌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누명이 벗겨졌으니 그녀는 곧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왔지만 강쇠는 애써 그 마음을 감추려 했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가시겠군요. 아버님의 작품을 임금님께 바쳐야 하니까요. 강쇠가 덤덤한 척 물었지만 목소리의 떨림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어 젖은 눈으로 강쇠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 한양에는 가야 합니다. 아버님의 억울함을 완전히 풀고 작품을 올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니까요. 그녀의 대답에 강쇠는 고개를 떨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곧이어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올 곳은 여기입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신 은인께서 계신 이곳이 이제 저에게는 유일한 집입니다. 그 말은 강쇠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놀랍고도 기쁜 말이었습니다. 강쇠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연희는 수줍게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잠시 다녀오는 길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강쇠는 가슴이 벅차올라 목이 메었지만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천년이고 만년이고 아가씨가 오실 때까지 이 집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와 애정이 담긴 눈빛만이 오고 갔고 밤바람은 두 사람의 맹세를 축복하듯 부드럽게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마당은 낮의 소란함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고쳐 쌓은 돌담은 더욱 단단해 보였고 깨끗해진 장독대 위에는 달빛이 내려앉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연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이부자리를 봐주고는 자신은 아궁이 앞에 앉아 불씨를 살렸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그는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연희가 떠날 채비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닌 더 단단한 만남을 위한 약속임을 알기에 그의 마음은 훈훈했습니다. 강쇠의 오두막은 이제 단순한 산골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시련을 이겨낸 사랑과 믿음이 깃든 보금자리였으며 마을 사람들의 정이 모여든 따뜻한 쉼터가 되었습니다. 깊은 밤, 산짐승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 속에서 오두막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고 산골짜기를 지키는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두 사람은 다가올 봄날의 재회를 꿈꾸며 생애 가장 평온하고 달콤한 잠을 청했습니다. 연희가 한양으로 떠나던 날 아침은 유난히도 하늘이 맑고 푸르러서 마치 이별하는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강쇠는 마을 입구의 정자나무 아래까지 연희를 배웅하러 나갔는데 그의 손에는 연희가 가는 길에 먹을 수 있도록 새벽같이 일어나 쪄낸 떡과 맑은 물이 든 호리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희는 곱게 단장한 모습으로 가마에 오르기 전 강쇠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은인, 아니 서방님, 제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그때는 제가 서방님께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기다려 주십시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입가에는 재회를 약속하는 단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강쇠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가마가 산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가마꾼들의 소리가 바람결에 흩어지고 다시 산골짜기에 적막이 찾아왔지만 강쇠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외로운 숫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연희가 남기고 간 서방님이라는 호칭과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뜨거운 불씨처럼 남아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연희가 머물던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녀가 쓰던 물건들을 가지런히 정리해 두며 그녀가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가고 산골짜기에도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고 양지 바른 곳에는 노란 복수초가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강쇠는 연희가 돌아왔을 때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오두막을 손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틈이 벌어진 벽에는 황토를 새로 발라 바람이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메우고 낡아서 삐걱거리던 마루는 튼튼한 참나무를 구해와 새로 깔았습니다. 숯을 굽는 틈틈이 산에서 진달래와 철쭉을 캐다가 마당 한 구석에 심어 작은 화단을 만들기도 했는데 꽃을 좋아하던 연희가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면 힘든 줄도 모르고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강쇠의 집을 오가며 일손을 거들어 주었는데 지난 겨울의 사건 이후로 강쇠는 마을에서 가장 신망받는 젊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노인은 주막일이 한가할 때면 올라와 울타리 고치는 것을 도와주며 강쇠야, 네가 장가들면 내가 사회를 봐주마. 우리 마을에 경사가 났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하며 너스레를 떨곤 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강쇠의 밥상을 챙겨주기도 하고 연희가 돌아오면 쓸 이불솜을 틀어주기도 하며 제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강쇠의 집은 더 이상 외딴 오두막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정이 오가는 사랑방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산천이 초록으로 뒤덮이고 뻐꾸기가 울어대는 초여름이 되었을 무렵
마을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더니 꽹과리 소리와 함께 긴 행렬이 들어섰습니다. 밭을 갈던 농부들이 일손을 멈추고 바라보니 으리으리한 가마와 함께 관복을 입은 관리들과 짐을 실은 수레들이 줄을 지어 오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숯가마에서 숯을 꺼내다 말고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검댕이 묻은 얼굴을 닦을 새도 없이 마을 입구로 달려나갔습니다. 멀리서 봐도 그것은 분명 연희가 타고 간 가마였고 그녀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큰 영광을 안고 돌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행렬이었습니다. 가마가 강쇠의 집 마당에 멈춰 서자 마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비단신을 신은 발이 땅에 닿자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연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한양에서 겪은 고단함 때문인지 조금 야위어 보였지만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마중 나온 관리들의 부축을 마다하고 곧장 강쇠 앞으로 걸어와 검댕 투성이인 강쇠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버님의 억울함도 풀고 나라에서 하사하신 상도 받아 약속대로 서방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희의 뒤를 따라온 관리가 큰 목소리로 임금님의 교지를 읽어 내려갔는데 이한석 장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딸 이연에게 큰 상을 내리며 그녀를 지켜준 강쇠에게도 포상을 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연희의 구룡쟁 주도를 보고 크게 감탄하여 궁궐에 머물며 술을 놓으라 하셨으나 연희가 시골에 두고 온 정인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간청하여 이를 허락하고 많은 재물과 비단을 하사해 돌려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고 강쇠가 복을 받았네. 복을 받았어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강쇠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멍하니 서 있다가 연희의 따뜻한 체온이 손을 통해 전해져 오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가씨. 아니, 부인.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미천한 놈이 뭐라고 궁궐의 영화를 마다하고 이 산골까지 다시 오셨습니까? 강쇠가 울먹이며 말하자 연희는 강쇠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궁궐은 차가운 곳일 뿐이지만 서방님이 계신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저는 비단옷보다 서방님이 지어주신 무명옷이 더 편하고 좋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재회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쇠의 집 마당에서는 마을 역사상 가장 크고 화려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연희가 가져온 제물로 소와 돼지를 잡고 떡과 술을 푸짐하게 장만하여 온 마을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게 했습니다. 연희는 숯 굽는 마을 안악들에게도 고운 비단 옷감을 하나씩 선물했고 마을 어르신들에게는 귀한 약재와 술을 대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도망자가 아닌 마을의 은인이자 자랑스러운 식구가 되어 사람들의 축복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강쇠는 벙어리처럼 웃기만 하며 술을 따르러 다녔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행복해 보이던지 보는 사람마저 절로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어르신의 주례로 조촐하지만 경건하게 치러진 혼례식에서 강쇠는 나무로 깎은 기러기 한 쌍을 연희에게 바치며 평생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연희는 족두리를 쓰고 연지 곤지를 찍은 채 수줍게 고개를 숙였지만 붉은 볼 사이로 피어나는 미소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객으로 참석한 마을 사람들은 국수를 나눠 먹으며 두 사람의 앞날에 복이 깃들기를 기원했고 풍물패의 신명, 나는 가락이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며 잔치 분위기를 돋우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그날은 강수의 인생에서, 아니, 마을 전체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날로 기억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강산이 몇 번이나 변했습니다. 강쇠와 연희가 살던 낡은 오두막은 이제 기와가 얹어진 번듯한 기와집으로 변했고,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쇠는 나라에서 받은 포상금과 연희의 알뜰한 살림 솜씨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지만 결코 거만해지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숯 굽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가끔 소일거리고 숯을 구웠고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서 강대인이라는 존경 어린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연희 또한 자수 놓는 일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녀의 솜씨를 배우고 싶어하는 마을 처녀들을 모아 기술을 가르쳐 주어 마을 전체가 자수로 유명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병풍과 옷은 한양의 귀족 부인들 사이에서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강쇠의 아내로서 남편을 내조하고 가정을 돌보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부와 명예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저녁 식사에서 더 큰 행복을 느꼈고 강쇠가 산에서 꺾어오는 들꽃 한 송이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어느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밤, 강쇠와 연희는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아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며 강쇠는 문득 처음 연희를 만났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부인, 기억나시오? 그날도 이렇게 눈이 많이 왔었지. 내가 덫을 놓으러 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겠소. 강쇠가 주름진 손으로 연희의 손을 잡으며 묻자 연희는 고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어찌 있겠습니까? 그날 서방님의 등은 세상 그 어떤 비단 금침보다 따뜻했습니다. 눈보라가 우리를 맺어준 중매쟁이였던 셈이지요. 방 안에는 화로 위에서 밤이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가 감돌고 벽에 걸린 연희의 자수 그림들이 등잔불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장성한 자식들과 손주들이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들려와 집안 가득 평화로운 기운을 채워주었습니다. 강쇠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거친 풍파와 시련을 넘어 찾아온 이 평온한 일상이 바로 그가 평생 꿈꿔오던 무릉도원이었습니다. 그는 연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숯을 잘 구운 것도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오. 그 눈 속에 쓰러져 있던 당신을 업고 온 것. 바로 그것 하나뿐이오. 연희는 강쇠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행복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서방님의 아내가 되어 이 산골에서 숯 굽는 냄새를 맡으며 살고 싶습니다. 두 늙은 부부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깊어가는 겨울밤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칠지라도 사랑과 신뢰로 지어진 그들의 집은 언제나 봄날처럼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산신령도 이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기특하게 여겨 이 집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끊이지 않도록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에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긴 세월을 지나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마을 전체를 비추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가면 숯 굽는 냄새와 함께 어디선가 은은한 자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압니까? 눈 오는 날 산길을 걷다가 우연히 그들이 살았던 집터를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따뜻한 사랑의 불씨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강쇠와 연희가 누렸던
그 평온하고 따뜻한 잠이 오늘 밤 당신의 이불 속으로도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를 자장가 삼아 근심 걱정은 모두 눈 속에 묻어두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착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찾아오고 진실한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낸다는 이 오래된 이야기처럼